어둠이 내린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네온 사인들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도 정화의 마음속 불안감을 지워주지는 못했죠. 30년 넘게 퇴마사로 살아오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을 겪어봤지만 오늘 받은 전화는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서 풍기는 절망감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야지.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더라. 지훈은 정화의 옆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스승이자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죠. 어린 시절부터 정화 밑에서 무속을 배우며 살아온 지훈에게는 정화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가 다 읽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까지 같이 가자고 하셨을까요? 지훈이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보통은 혼자 가는데 말이야. 정화도 이상했습니다. 윤도현이라는 남자가 전화로 특별히 지훈까지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훈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둘은 약속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윤도현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죠. 정화 선생님, 지훈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정화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막내들이 연이어 죽고 살아있는 가족들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벽을 보고 웃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사촌 동생이 한밤중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다가 차에 뛰어들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상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묘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이장을 해야 한다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지훈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산에 있는 묘인가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경기도 쪽 산속이에요. 조선 말에 염주승이라는 스님이 묻혀있던 자리 위에 억지로 묘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염주승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어린 시절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던 것 같았습니다. 보수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화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어떨까요? 성공하시면 추가로 더 드릴게요. 도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화도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일의 수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제가 혼자는 못 갑니다. 풍수사와 장의사도 필요해요. 이미 섭외해뒀습니다. 한태성 풍수사님과 김기찬 장의사님이죠. 지훈은 도연이 너무 준비가 철저한 것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미리 계획해 놓은 것 같았거든요. 이튿날 새벽 일행은 경기도 깊숙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한태성은 50대 중반의 풍수사로 얼굴에 깊이 펜주름이 오랜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기찬은 30대 후반의 장의사로 과묵하지만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묘 자리인가요? 정화가 산 중턱에 잘 다듬어진 묘역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성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묘 자리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정화도 묘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며 기운을 살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밤마다 여기서 불빛이 보인다더군요. 기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빛이요?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웃음소리도 들린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산짐승 소리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분명히 사람 목소리더라고요. 지우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감각이 남달랐던 지훈에게는 이 산 전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언니, 저 좀 혼자 둘러봐도 될까요? 지훈이 정화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정화는 지훈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불러. 지훈은 혼자서 묘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잘 정돈된 묘역으로 보이겠지만 지훈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거든요. 이상해. 여기 다른 무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지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에 실려온 냄새가 지훈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맡았던 향 냄새였거든요. 엄마가 늘 피우던 그 향의 냄새 말이죠. 지훈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이 산을 올라왔던 기억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여기서 엄마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도요. 지훈아. 정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큰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산, 이 묘와 자신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떤 기운이 느껴지세요? 도연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한태성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밑에 다른 무덤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운이 여러 곳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건가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보죠. 오늘은 준비만 하고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정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길에 지훈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행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한태성이 나침반을 보며 정확한 위치를 재확인하고 기찬이 도구들을 정리하는 동안 정화와 지훈은 간단한 재를 올렸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해서 파야겠어요. 한태성이 말했습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분명 좋은 자리인데 뭔가 균형이 깨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도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원래 이런 명당은 하나의 기운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기운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중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흙이 나왔지만 30cm 정도 파니까 뭔가 딱딱한 것이 삽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나왔네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은 관이 아니라 사람의 뼈 조각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조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이게 뭐지? 정화가 당황해했습니다. 한태성이 뼈 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여러 사람의 뼈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 방식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묻어버린 것 같고요. 지우는 그 뼈 조각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계속 파보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잠깐, 이건 좀 이상해요. 한태성이 제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시신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 정상적인 매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뭔가 숨기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 충분한 보수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기찬이 다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파니까 이번에는 옷감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한복 조각들과 함께 녹슨 장신구들도 몇 개 발견됐죠. 이 옷감들 꽤 오래된 것 같네요. 정화가 옷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갑자기 그 옷감 조각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본 적이 있는 옷감이었거든요. 엄마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언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화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정화가 지훈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이 옷감,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기찬이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작은 명패 같은 게 있네요. 한태성이 그 명패를 닦아서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박순희, 박순이라고 적혀 있네요. 지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순희, 그건 지훈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엄마의 이름이었거든요. 지훈아, 너 괜찮아? 정화가 지훈을 부축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제 엄마 이름이에요. 일행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일행은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기차는 이 일은 계속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도연은 더 파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항상 이산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찬이 숙소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혼자 생각 좀 하고 오겠다며 산으로 올라간 후 연락이 끊긴 것이죠. 기찬 씨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찾아보죠. 정화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묘역 근처에서 기찬을 찾기 시작했는데 한태성이 나무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찬은 목이 이상하게 꺾인 채로 나무에 기대어 죽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고 눈은 뭔가를 보고 있는 듯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화는 기찬의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목이 꺾일 수가 있나요? 한태성은 기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봤습니다. 바로 어제 파헤친 묘 쪽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조사했지만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고사로 처리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일행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남은 세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집안과 관련이 있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정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30년 전 제 엄마가 윤 회장의 비서였어요. 지훈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저는 윤 회장의 숨겨진 딸이에요. 엄마는 임신한 걸 알리자마자 쫓겨났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한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어제 나온 명패는 제 엄마 것이 맞을 거예요. 엄마가 죽어서 여기 묻혔다는 뜻이죠.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화는 지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그리고 확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이 산에 올 때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엄마가 여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태성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낸 뼈 조각들은 아마 회장이 숨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뼈일 거예요. 엄마처럼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그 순간 숙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우는 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였죠. 세 사람은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윤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이 일의 진상을 완전히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아버지 방은 이쪽이에요. 도연이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기운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정화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윤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에 뭐가 있나요? 도연이 당황해했습니다. 지하실은 아버지만 사용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고요. 내려가 볼까요? 한태성이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는 아버지 방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 방에 들어선 순간 세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가구들이 뒤엎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나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정도요.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셨어요. 밤마다 뭔가 중얼거리시고 벽을 치시고 지윤이 흩어진 서류들 중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네요. 그 산 관련된 것 같아요. 서류에는 30년 전 그 산을 매입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번 소유권이 바뀌었지만 결국 다시 윤 회장 명의로 돌아왔다는 내용도 있었죠. 아버지가 왜 그 산을 사셨을까요? 도연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한태성이 다른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입 직후에 바로 조경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사 비용이 엄청나네요.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뭔가를 묻거나 숨기는 공사였을 수도 있겠네요. 정화가 추측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서랍에서 낡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지하실 열쇠인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뭔가 오래 묵은 듯한 퀴퀴한 냄새였죠. 지하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는 것 같네요. 그 사람은 70대 정도의 남성으로 윤 회장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과 수염이 길게 자라 있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설마 이분이 아버지신가요?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태성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음식물과 물이 있는 걸 보니 누군가가 돌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때 그 남성이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지 마, 파지 마라. 그 무덤 파지 마.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버지, 아버지세요? 윤 회장은 눈을 뜨지도 못한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정화는 윤 회장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 같아요. 극도의 죄책감이나 공포가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지우는 자신의 생부를 처음 본 순간이었지만 동정심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 회장이 지훈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이는 엄마의 이름이었거든요. 엄마를 기억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연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한태성이 지하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벽에 뭔가 적혀 있어요. 벽에는 손톱으로 긁어 쓴 듯한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쓰신 건가요? 도연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정화는 윤 회장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손톱이 모두 닳아 있었고 손가락 끝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정말로 벽에 글씨를 쓴 것이 맞았죠. 도연 씨, 아버님이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다고 하셨나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요. 그런데 장례식도 조용히 치렀고 시신도 보지 못했어요. 변사가 심해서 관을 열 수 없다고 했거든요. 지훈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진짜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기 숨겨두신 건가요? 누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죠. 누구죠? 도연이 긴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지하실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도연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여기서 돌보고 계셨던 건가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돌보고 있었어. 벌써 1년이 넘었지. 왜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미쳐버렸거든. 계속 무덤 이야기만 하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엄마 이야기도 하셨나요? 어머니는 지훈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박순이의 딸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순이의 딸이라고? 그럼 너는? 네, 윤 회장의 딸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훈 씨는 제 이복 누나인 건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순이는 죽었어. 오래전에 죽었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알면. 어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어머니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야 해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진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순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 성실하고 똑똑하고 너희 아버지도 순이를 아꼈지.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순이가 임신을 했어. 너희 아버지의 아이를. 그때 나는 그냥 조용히 돈을 주고 보내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순이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겠다고 했어. 한태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너희 아버지가 사람들을 시켜서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을 한 건가요?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순이는 똑똑한 아이라 미리 눈치채고 도망쳤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죽었어.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순이와 친했던 직원들, 그 일을 알고 있던 사람들, 너희 아버지가 입막음을 위해서 어머니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이제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산에 묻은 건가요? 그래. 그리고 그 위에 조상묘를 만들어서 영원히 감추려고 했어. 하지만 순이는 살아서 도망쳤고 너를 낳았구나.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정화 언니한테 맡겨진 건가요? 어머니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정화도 그때 일과 관련이 있어. 정화의 언니가 순이와 친했거든. 그래서 정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언니가요? 제 언니는 어려서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너희 언니도 그때 함께 죽었어. 순이를 도와주려다가 어머니가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정화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지훈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는지도 이해가 됐죠. 그럼 언니는 지금까지 제 언니의 원수를 돌보고 있었던 거네요. 정화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태성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산에 묻힌 시신들은 회장님이 죽인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가 파고 있는 무덤은 그 증거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군요. 그때 지하실에 있던 윤 회장이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 파면 안 돼. 그들이 나온다. 그들이 복수하러 온다. 어머니가 윤 회장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윤 회장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지우는 자신의 생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동정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덤을 끝까지 파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죽은 자들도 편히 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집 전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죠. 집이 흔들리는 동안 지하실의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산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죠? 도연이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정화는 주변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오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혼이. 윤 회장이 더욱 심하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왔어. 그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지우는 갑자기 머릿속에 강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어딘가로 도망치던 기억,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던 무서운 기억들이요. 언니, 우리 빨리 산으로 가야 해요. 지훈이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무덤을 완전히 파헤쳐야 해요. 그래야 이 모든 게 끝나요. 죽은 자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한태성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가야 해요. 이건 제 가족의 일이니까요. 어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위험해. 너까지 잃을 수는 없어. 어머님께서 왜 저를 걱정하세요? 지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내 아이나 마찬가지야. 너희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고생했잖아.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안 돼요. 정화가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네 사람은 결국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산 전체가 이상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묘역에 도착하자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 파헤쳤던 무덤에서 푸른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정화가 지훈을 막으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삽을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흙이 저절로 파져나갔습니다. 지훈아, 위험해.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 깊숙한 곳에서 진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엄마가 아니라 윤 회장이 숨겨온 또 다른 가족의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한태성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온 것은 여자와 아이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서 발견된 신분증에는 윤 씨 성을 가진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도연이 그 신분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가족인가요? 지훈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또 다른 가족이에요. 제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가졌고 그들을 모두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제 엄마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때 무덤 한 구석에서 작은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지훈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 엄마가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살아서 너를 지킬 거야. 이 편지를 여기 둘 테니 언젠가 내가 찾을 수 있기를 바라. 엄마는 죽지 않았어. 도망쳐서 너를 낳고 너를 안전한 곳에 맡겼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지훈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 순간 산 전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강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무덤에서 솟아오른 빛이 하늘을 뒤덮자 갑자기 여러 명의 홀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분노에 찬 표정으로 산 아래 저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만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지훈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언니, 저는 이 일을 끝내야 해요. 이분들을 편히 보내드려야 해요. 홀령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을요. 왜 저를 가리키고 있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태성이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이들을 달래줘야 하는 거예요. 같은 피해자의 딸로서 말이에요. 지훈은 홀령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들께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홀령들의 분노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리고 나무들이 휘청거렸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어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죄를 갚겠어요.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어요. 그 순간 홀령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홀령들과는 달리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엄마. 지훈이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박순이가 아니었습니다. 정화의 언니였죠. 정화야. 그 홀령이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지훈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였구나. 그동안 지훈이를 돌본 이유가 지훈이 엄마인 순이는 살아있어. 멀리 떠나서 지훈이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해. 정화의 언니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산 자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돼. 지훈이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함께 가겠어요. 그래야 모든 게 끝나죠. 안 돼.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언니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언니도 힘들었을 텐데. 지훈이 홀령들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강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홀령들이 빛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덤이 저절로 메워지기 시작했고 산의 기운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지훈아. 정화가 지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훈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도연은 약속대로 아버지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윤 회장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한태성은 더 이상 풍수를 보지 않겠다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든요. 정화는 지훈과 함께 조용한 산사에서 무속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했죠. 지훈은 가끔 꿈에서 엄마를 봤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 저택의 지하실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 회장이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